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도 뭐 대담을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의혹에 대해서 오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제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출판 이른바 이제 출판비 네, 2004년에 이제 추미애 후보자가 돌려받았다는 그 1억 원의 또 용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증빙 자료를 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배우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그 재판 이게 무죄로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뭐 추가적인 질의가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뭐 계속 좀 그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거 연장하면요.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임기가 이제 5월 말까지인데 2004년 예. 이제 며칠 전에 아마 출판 계획을 맺었고 1억을 보내줬는데 그 돈을 어찌 보면 나중에 이제 의혹의 핵심은 이런 거죠. 나중에 이제 그걸 돌려받아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그 출판한 분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 당시에 출판이 안 이루어졌다 이랬으니까 예. 그 당시에 그러면 실제로는 형식적으로는 이제 돈을 보내고 나중에 뒤로 뭐 받은 거 아니냐. 네.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의혹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현금화해서 그거를 뭐 원래는 이게 왜냐하면 정치자금법이 그 당시 법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정치자금을 쓰고 안 되면은 공익재단 기부하고 아니면 이제 국고로 귀속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그 당시에 아마 본인은 뭐 이제 낙선했기 때문에 상심하고 이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남편이 이제 서성한 변호사가 어쨌든 이 후원회를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봐도 당시 변호사였고 법을 찾아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쓸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 1억을 어떻게 받았냐면 사실은 그 계약자한테 돈을 돌려받았을 텐데 만약에 저는 아마 이 당시에 그걸 현금으로 받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금을 받는다는 건 왜냐하면 뭐 이렇게 현금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지금 자기가 수표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수표로 받아서 백혈병 어린이재단 5천만 원, 심장병 어린이재단 5천만 원. 이거는 이제 법상 이제 공익재단에 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그 1억 원을 어쨌든 그 출판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차를 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검찰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라고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의혹 제기하는 거는 아마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자기압 수표 같은 경우는 은행에 본인이 가도 5년밖에 보관 안 합니다. 저희도 재판을 하다 보면 조회를 해보면 안 나와요. 물론 이제 계좌를 추적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수표 발행인은 그 출판업자거든요.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뭐 이선을 했겠습니다. 우리가 수표 일일이 이선을 안 하는데 받은 사람은 결국은 재단이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 출판업자가 은행에 가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그 재단에서 돈을 언제 받았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것인데 그거를 예를 들어 지금 후보자가 직접 가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라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썼다 이런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제가 보기에는 뭐 별 문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뭐 증빙 서류를 이제 제대로 제출을 해서 확인이 되면은 뭐 명백해지는 거 아닙니까? 확인이 되면 예. 유법은 아니죠. 그런데 예. 이게 사실은 임기 만료, 그러니까 낙선하시고 임기 만료 2, 3일 전에 2억 그 큰 돈을 쓰신 거예요. 예.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쓰지 말라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썼다 하더라도 이제 정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쓰셨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법적인 개념 입장에서 판사의 말이고. 근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 후원금을 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쓰신 거는 적절하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2,300~400만 원 정도의 차를 사신 겁니다. 네. 근데 그 차를 사실 때 이미 2대의 차량이 운용되고 있었어요. 이 차량을 팔고 새 차를 샀다고는 말씀이신데 판결문에 보면 근데 과연 차를 팔았는지 여부가 사실 한 번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출판 그 대금 문제와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1억 원을 한꺼번에 주셨단 말이에요. 출판이 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보통 계약금부터 주고 뭐 기성에 따라서 주는 게 원래 원칙인데 한 번에 줬다가 또 돌려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뭐 공익재단에 기부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이 평범하지는 않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하고요. 여기에 대한 소명할 의무를 후보자께 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예. 철저하게 원하는 자료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차량 문제도요. 보니까 물론 이게 2004년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15년 전 일이고 아마 그 당시에 뭐 본인도 있겠지만 아마 그 남편분이 이제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어느 정도 이제 법적인 지식이 이 당시는 어떤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차량 얘기도 보면 차량을 아마 한 다음에 그거를 아침에 제가 보니까 그거를 뭐 공익재단 기부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의혹 제기하는 거는 이제 그게 전제돼 있다고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출판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차량 산다 그러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뭐 퇴직금을 준다 그러면서 나중에 돌려받은 거 아니냐. 이게 제가 보기엔 의혹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뭐 재단에 기부했다는 게 나왔잖아요. 일단은 어쨌든 발표했기 때문에 이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차량도 나중에 아마 확인될 겁니다. 왜냐하면 네. 차량 조회가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뭐 퇴직금을 줬는데 아니면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 소급을 줬는데 그거를 뭐 돌려받았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를 돌려받아서 어쨌든 현금화해서 본인이 쓰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아닌 걸로. 근데 이제 그게 뭐 어떤 뭐 소위 비자금을 조성해서 횡령했다라는 취지를 저희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금전적인 2, 3일 낙선 이후에 2, 3일 임기 2, 3일 남겨두고 이렇게 돈을 쓰신 거가 적절했는지. 그러니까 후보자 저희가 바라는 후보자에 대한 태도는 사실은 대법원에서 판결을 다 받았지만 사실을 조금 부적절했던 부분은 유감이다라는 정도의 입장 표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원금을 갖고 낙선 이후에 2, 3일 후에 이걸 다 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쓰는 방법도 사실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국회에 등록된 보좌관에 대해서 퇴직 우려금을 다 준 것도 법원에서 처음에 문제 삼았던 부분이거든요. 처음에 600만 원 벌금 나왔다가 선고유예 나왔다가 다시 파기환송돼가지고 무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최종 법원의 판단은 무죄가 나왔지만 실제 법원 내에서도 이것을 유무죄 관련돼서도 다른 시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트집 잡는 것이 아니고 그런 후원금을 그렇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떳떳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소명을 본인이 하실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태도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었다. 국민 보시기엔 불편하실 수 있었다. 이 정도는 입장에 나와주는 게 맞는 거라고 봐요. 저는 뭐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정치 활동에 쓰게 돼 있고 아니면 공익재단에 기부하거나 아니면 국고로 계속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원칙에서는 벗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 활동에 썼고 그다음에 예. 공익재단 기부하시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그게 적절하냐 아니냐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겠어요. 현재는 어쨌든 이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당시 한 15년 전에 의원들이 만약에 후원금 뭐 낙선됐을 때 후원금 어떻게 썼는지는 아마 같이 봐야지 추미애 이 후보자가 아주 특별하게 뭐 예외적인 케이스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회의 그 저녁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제 공수처법 이제 처리가 이제 예정돼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이 공수처법 24조 2항 이제 핵심적인 지금 쟁점도 조항이 돼버렸는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여야가 이제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분이 뭐 이제 이 법 전문가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24조 2항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 공직자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의 어떤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알려줘라 이 예. 말이 핵심인데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처음부터 반대해 왔으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요. 근데 검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마 저는 처음부터 검찰이 국회에서는 발언 뭐 하거나 이럴 때는 뭐 국회 입법 사항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공수처를 크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없으면 사실 공수처는 거의 손발이 없는 그냥 허공에 뜬 조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검사 25명이고 전부 해봐 100명밖에 안 됩니다. 한 특수부 뭐 우리가 형사부나 특수부의 한 3-4개 조직밖에 안 돼요. 지청의 한 뭐 예를 들어서 한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전국적인 조직도 아니고. 근데 검찰은 조직이 10,000명입니다. 검사가 2,300명 되고 경찰은 한 11만 명 돼요. 전국에 조직이 있거든요. 사실은 검찰, 경찰이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공직자들한 일본 분들한테 이 정보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정보들이 수사를 하다가 나왔는데 그게 만약에 통보가 안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는 스스로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어찌 보면 27조에 어떤 조항이 있냐면 만약에 이렇게 이첩을 했는데 통보를 했어요. 근데 통보를 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수사하겠다 하면은 이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수사를 했는데 만약에 불기소를 했다, 그러면 그 기록을 검찰한테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럼 검찰이 보기에 이게 불기소했으니까 잘못됐다. 우리가 수사할 때 수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검찰은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게 독소 조항이다. 그리고 이게 마치 무슨 수사 지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상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하다. 왜냐하면 기관 간의 통보 조항이지 이런 통보 조항은요 일반 기관 간에도 많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은 기소만 되면은 바로 그 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거든요. 징계하라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공수처에서 불기소했을 경우에는 검찰이 그 사건을 가져와서 다시 수사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예. 기록을 보내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견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결국엔 이제 봅니다. 공수처라는 기관의 어떤 독립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깔려 있고요. 약간 좀 말씀하신 거랑 제가 아는 거랑 다른데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불기소 처분하면 모든 기록을 다 검찰에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서 관련 사건으로 인지한 그 해당 관련 범죄 사실만 그 기록만 넘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불기소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한번
스크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현재는. 네. 그건 분명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 검찰과 경찰의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경찰이 인지한 사건을 영장 신청하게 되면 검찰이 이 영장 신청을 청구로 이어지지 않고 신청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찰이 불만이 많았던 거거든요. 또는 그것 때문에 검사들에 대한 범죄가 암장됐다 이런 소리가 나왔던 거고요. 똑같은 겁니다. 그때 경찰이 신청하는 그 신청 사실을 보고 본인들이 스스로 움직여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파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공수처 검사가 25명이고 수사관이 40명이에요. 파견 사람 합쳐봐야 한 85명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2만 명 되는 검찰청에서 올라오는 이런 모든 그 정보를 다 취합해가지고 골고루 어떤 편파적인 시각을 안 갖고 수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취사 선택 기준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공수처가 모든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고 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건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암장되거나 부실 수사가 유도되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애당초에 특별검사법에 규정돼 있듯이 국회가 요구하거나 감사원이 고발하거나 기타 국가기관이 고발한 사건만 담당하는 것이 맞아요. 원래 공수처는. 그러면 현재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로 충분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오남용의 위험이 있는 공수처를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변호사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수처가 범죄 첩보를 받을 수가 없어요.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 첩보를 수집할 수 없는 기관이 범죄를 한다는 것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경찰과 검찰 입장에서는 내가 수사할 게 아닌데 고위공직자 범죄 첩보를 내가 왜 인지하지? 결국은 범죄 총량, 수사하는 총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공학적인 부분하고 오남용의 위험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24조 2항은 정말 독소조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두 분의 의견이 이제 상당히 다른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해온 이제 권은희 의원이 이제 수정안을 냈습니다. 네네. 예, 그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이 오늘 이제 표결에 이제 우선적으로 또 처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큰 변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 핵심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보 조항 없애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예외적인 기소권, 그러니까 판검사, 경무관권, 이사법, 경찰에 대한 기소권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소권 없는 공수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뭐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사 대상이 약간 한정돼 있어요. 뇌물죄나 아니면은 좀 그 조정을 관련된 했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 있는데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성범죄였고 그게 뇌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 4+1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직무상 벌어진 것이고 예. 또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권은희 안에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좀 애매해요. 처음부터 이게 뇌물죄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성범죄였어요. 직무상 범죄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만약에 수사했는데 공수처가 만약에 불기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심의위원회를 보낸다는 것인데 심의위에서 기소 의견이 검찰로 보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아마 불기소를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다시 공수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공수처가 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뭐 결의를 하면 기소하는 방향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공수처의 가장 큰 의미가 검찰, 그러니까 기소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견제임인데 이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권은희 의원은 이제 기명 투표를 무기명 투표를 하자라고 얘기하는데 예. 사실은 우리 그 국회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전자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전자 투표를 하게 돼 있고 근데 전자 투표 이름이 나오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뭐 결의를 받거나 5분의 1 이상 동의 받으면 이제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선거법 할 때도 기명 투표도 아니고 무기명 투표도 안 됐어요. 결국은 이제 전자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뭐 의총을 합니다만 여기에 찬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찬성한다 그러면 권은희 안에 찬성한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공수처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뭐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그런다 그러면 정치적 명분이 안 서는 거거든요. 한국당이 이제 의총 조금 이따 하는 거죠. 네, 예, 4시에 그러면 어떤 의총합니다.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논의가 지금도 보면 그 권은희 수정안에 대해서 11분이 이제 이름을 올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합니다만은 현재 역부족인 건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악을 선택을 하자. 그렇다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범위하고 그다음에 검사하고 수사관 임명에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 거, 처장 임명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으로 좀 공수처를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 수정안에 찬성해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예. 당론으로 채택될지 여부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아마 경론이 필요할 것 같고 예. 다만 여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기명 투표를 할 경우에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무기명 투표가 꼭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이제 예. 각 당이 공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당론과 배치되는 어떤 투표권 신경 행사를 안 하기가 쓸 어렵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진짜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 달라. 네. 이런 그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표결로 가면 저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기명 투표에 의한 국회의원의 직업적 양심이 좀 표현됐으면 좋겠다. 일부 좀 뭐 그 당론과다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네네.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한국당은 오늘 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결 정족수 148표죠. 148표를 넘는 표를 어느 쪽이 좀 가져갈지 어쨌든 좀 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낙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일단 서명하신 분이 155분이고요. 예. 김수아 의원이 발의했으니까 156분이 찬성하는 것이고 예.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무기명 투표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탈표를 나오길 바라는 건데 네. 저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예.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저는 아마 기명 투표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 뭐 일부 의원님들이 뭐 검찰 출신 중에 이탈표가 있지 않겠냐 보는데 그분들도 다 찬성 의견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번 이제 그 선거법 투표 과정에도 실제로 참여 안 한 분들이 많았어요. 바른미래당 당권 판단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봐도 저는 아마 150표는 충분히 넘는다라고 봐서 뭐 통과에는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난번처럼 선거법 때는 좀 충돌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어쨌든 한국당에서도 약간 뭐 찬성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서명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찬성이잖아요. 완전히 반대가 아니라 선거법 무조건 반대였거든요. 이렇다 본다 그러면 그때보다는 좀 더 충돌이나 이런 거는 없지 않겠나라고 보고 오늘은 뭐 또 이제 회기 결정권은 처리하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요. 예, 오늘 뭐 며칠 전과 같은 그런 그뭐 격돌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선거법하고 그 수사권 조정 법안하고 공수처 설립 법안이 예. 한 날 처리되지 않는 것이 예, 민주당에는 또 의외로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살라미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미 선거법은 통과됐거든요. 예. 그래서 4개 정당의 이해관계는 이제 끝났고 하기 때문에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윤기찬 자유한국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